2021년 한국 호스피스협회 춘계 학술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소진 및 스트레스 관리인데요. 이 시간에는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소진과 대처 방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저는 각당 복지재단 무지개 호스피스 연구회에서 호스피스 실무를 맡고 있는 이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순서는 화면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도 여러분께서 눈으로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역할을 먼저 서두에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면서 되짚어보고 싶습니다.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는 총체적 돌봄을 실현시키는 원동력을 가진 그룹이고요. 그리고 반드시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한 봉사입니다. 환자와 가족 그리고 환자가 임종 후에는 유가족까지 돌보는 광범위한 봉사이고요. 다학제팀의 핵심 구성원이기도 하고 그리고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가를 도와서 환자와 가족에게 휴식을 제공하며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는 그런 그룹이 바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입니다. 이렇게 늘 귀한 일을 하고 있는 우리 봉사자들이 늘 기쁨이 충만할까요? 그렇지 않죠. 늘 일방적으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퍼내어서 주는 일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고갈 상태가 찾아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우리는 스트레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스트레스의 종류에는 외적인 스트레스가 있고 내적인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먼저 외적인 스트레스를 살펴보면 환자의 임종으로 인한 슬픔, 상실감이 있고 그리고 돌봄의 어려움으로 인한 죄책감과 안타까움, 무력감이 이제 찾아오게 되겠죠. 그리고 돌봄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인 소진이 있고 그리고 자신의 역할에 대한 모호함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내적인 스트레스는 이 내적인 스트레스에는 이제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개인적인 성격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잘 받는 분들이 대부분 지나치게 헌신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신 분들이 있죠. 그리고 보상 심리에 비해서 지지되지 않는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이것도 역시 스트레스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죄의식이 많을 때, 만성적인 우울감과 적대감이 많을 때 이런 내용들이 읽어질 때마다 여러분들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가? 자, 내적인 스트레스에 또 내적인 스트레스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사람 간의 갈등입니다. 그래서 환자나 가족 간의 갈등이 있는데 환자가 좀처럼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안 열면 괜찮은데 어떤 분에게는 마음을 열고 반응해주고 어떤 분에게는 입을 꾹 다물고 눈도 안 뜨고 이런 경우가 있었을 때 굉장히 큰 스트레스가 되겠죠. 그리고 환자나 가족이 의료진이 아니라고 약간 경히 여길 때 그리고 봉사자의 도움이 당연한 권리인 양 부리려고 할 때 이럴 때 자존심도 상하면서 그리고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또 사람 간의 갈등 두 번째는 이제 팀원 간의 갈등인데요. 의료진이나 관리자가 봉사자를 존중하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때 그리고 팀원 간의 역할 분배가 공평하지 않을 때 그리고 팀원 간에 인간적으로나 종교적인 그런 갈등이 있을 때 이럴 때 이제 그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또 이제 찾아오게 됩니다. 이제 기타 요인으로는 끊임없는 죽음에 직면하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역시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게 되겠고 그리고 육체적, 심리적, 영적 고통에 이제 직면을 하게 되잖아요. 늘 호스피스 병동은 이제 죽음을 직면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좋은 봉사자가 되고자 하는 열정과 현실의 갈등이 주는 좌절감, 능력의 한계 등을 이제 느꼈을 때, 그럴 때 이제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스트레스가 영향을 주어서 찾아오는 반응이 또 있습니다. 바로 소진이라는 것인데요. 이 소진에 대해서 사전에 찾아봤더니 직업상의 스트레스 좌절과 관련된 우울증과 무관심의 한 형태 혹은 힘, 에너지, 시간, 물질 따위가 모두 쓰여 사라짐 이런 뜻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림으로 찾아봤더니 이런 그림이 나왔는데 아주 적당하게 이렇게 잘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100%였다가 75%, 50%, 25%, 0% 이래서 완전히 일단 번아웃된 그런 상태. 이런 상태를 이제 우리는 소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소진을 그 자원봉사자들에게 이제 대입을 시켜봤더니, 장기간 사람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압박을 받은 결과 발생하는 일종의 고갈 상태로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 측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급한 것이 아니라 점진적인 과정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점진적인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했는데요. 자신의 일에 대한 이상, 목적의식 등을 점차로 상실하는 과정을 이제 그 소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열성의 단계가 있는데 이때 이제 저희도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을 마치고 현장에 배치를 할 때 이 봉사자들은 다 너무 막 긴장도 하고 그리고 눈도 반짝반짝하고 정말 가서 모든 걸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이제 마음가짐으로 현장으로 가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이 모습하고 이렇게 대비가 돼요. 그래서 이 열성의 단계에서는 이 봉사에 대한 열정, 희망, 기대를 가지고 많은 시간과 관심을 투자하는 단계입니다. 이제 그렇게 막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날 이제 그 침체의 단계로 이제 그 내려가 이제 침체의 단계가 될 수가 있는데 이때는 봉사를 하기는 하지만 이제 봉사가 더 이상 흥미 있는 것으로 느껴지지 않게 되죠. 그리고 오히려 환자와 보호자 그리고 병원 관계자들이 보여주는 자신에 대한 대우나 그래서 그런 모든 주변 환경에 신경을 쓰면서 개인적인 욕구 충족이 안 될 시에 그것도 불만으로 이제 표출되는 경우들이 있죠. 자,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는 이제 침체의 단계라고 이제 그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침체의 단계가 이제 더 이제 나아가서는 어떤 상황이 되냐? 바로 좌절의 단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봉사자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고, 이제 봉사처에서 제안하고 있는 조건들이 있잖아요. 해야 될 부분, 하지 말아야 될 부분. 그런 것들을 이제 위협으로 보면서 노력에 비해서 나는 상당히 성과가 적다고 이제 불평하는 단계이고 내가 이 봉사를 계속 지속해서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부분도 고민하는 단계가 되겠죠. 이때 나타내는 전형적인 증상이 환자와 가족 간의 직접적인 접촉을 회피하게 되고 피로나 두통, 복통 등을 이제 호소하는 이제 그런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좌절의 단계에서 이제 더 나아가게 되면은 이제 무관심의 단계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은 이제 결국 번아웃 상황인 거죠. 그래서 자신을 좌절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이제 냉담해지는 단계로 정신적, 신체적 기권 상태로 이제 접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나 가족들에게 무관심해지거나 아예 이제 포기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이 이제 바로 이 소진의 단계인데요. 이 소진의 그 원인으로는 사실은 이거는 개인적인 측면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개인적인 성격의 특성의 요인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자, 감성적인 타입이 있고 이성적인 타입이 있잖아요. 그래서 감성적인 타입은 대부분 타인의 감정이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그리고 친화 욕구 그리고 온정의 능력과 상호 조화에 대한 갈망이 아주 큰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 자원봉사자들은 대부분 정도 많고 그리고 남의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 감성적인 타입인데 이런 타입이 또 이제 한번 그 어떤 욕구 불만이나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은 그거에 대한 분노도 굉장히 큰 이제 그런 사람으로 이제 그 돌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진도 감성적인 타입이 좀 더 잘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그런 통계도 나와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자, 우리 자원봉사자들은 그런 그 열정과 그리고 그런 욕구도 굉장히 많고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절제도 하고 그리고 조절을 할 수 있다면 아주 좋은 그런 이제 봉사자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소진의 원인에는 개인적인 특성의 요인도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돌봄 대상자가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돌봄 대상자는 건강하고 그리고 몸과 마음이 여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아주 극도의 아픔을 겪고 있고 그런 가족, 그런 사람들을 지켜보는 가족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영적 문제를 아주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리고 아주 무력한 상황인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봉사자들은 자신이 의도하는 변화와 향상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들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 비협조적이고 그리고 적대적인 감정까지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돌봄 대상자들에게서 받는 정서적인 고갈이나 압박이 크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현장에서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돌봄 대상자의 관련 요인으로는 비협조적인 돌봄 대상자와 부딪히는 경험이 잦으면 자신의 관심과 도움이 이게 소용이 없다. 이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걸 절대로 내가 그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소용이 없다라는 자괴감이 이제 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돌봄 대상자에서 삶의 진전을 기대할 없음에서 오는 노력의 한계로 인하여 이제 그 소진이 이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내가 노력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구나.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소진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그 조직상의 이제 요인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게 이제 조직적인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페이워커랑 그 볼런티어를 이제 비교를 해놨는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볼런티어를 이제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 조직 내에서 역할의 갈등, 모호한 역할의 구분, 그리고 비전문성, 그리고 맡은 역할의 불균형, 또 의사소통의 부재로 인해서 이게 이제 전부 나 혼자가 아니라 조직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갈등과 이런 불균형으로 인해서 이제 소진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대응 방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개인적인 대응 방안에서 이런 그 어려움이 왔을 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구분을 해놨는데요. 자, 직접적, 적극적인 부분에서는 어떤 상황일까요? 자, 스트레스의 근원을 변화시키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대응을 하고 그리고 근본적인 원인과 대면을 하고 그리고 적극적인 태도로 이제 그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그러면 다시는 부당한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그런 부분을 의견을 내고 시정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제 대안을 제공을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자신의 불리한 부분들을 더 이상 그 찾아오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대면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직접적 적극적인 대응 방안입니다. 그러면 직접적 소극적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스트레스의 근원을 무시하고 그리고 근원을 회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무시하거나 회피하는 것으로 이제 대응 방안을 이제 만드는 것인데, 자,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정면 돌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우회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내가 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으로 트러블을 만들기 싫고, 그러니까, 그냥 그거는 놔두고 내가 이제 나의 상황에서 내가 좀 여행을 간다든지 뭐 음악회를 간다든지 뭐 친구를 만난다든지 해서 이제 그냥 그 문제는 놔두고 그런 부분 그 외의 것으로 이제 그 해결하려는 그런 마음을 이제 직접적 소극적 대응 방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간접적 적극적 부분으로 이제 하는 대응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스트레스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는 해요.
그리고 그 스트레스 원인이 무엇인지도 알아요. 그러나 그것이 아까도 이제 그 직접적 소극적에서도 나왔듯이 트러블 만들기 싫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냥 그 스트레스의 원인에 대해서 그냥 내가 그 환경을 변화시키기보다는 내가 그냥 변해서 내가 그것을 좀 컨트롤을 해서 그리고 다른 활동에 좀 집중도 하고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 대응해 나가는 것을 간접적 적극적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제일 위험한 건데 간접적 소극적 방법은 뭐냐면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의기소침해지고 그런 상황을 이제 지속시키다 보면 이제 모든 활동을 그만두게 되는 포기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찾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 적극적인 상황은 문제에 초점을 두어서 개인 환경 간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직접적인 대응 방식을 바로 이제 직접적 적극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직접적 소극적은 감정에 초점을 두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기분을 전환해서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간접적 적극적인 방법의 대응 방식은 문제에 초점을 두기는 하는데 변화의 초점이 상황이 아니라 내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간접적인 대응 방식입니다. 이제 이것이 그 간접적 소극적 방법은 이제 거의 이제 소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소진은 아까 우리가 그림에서도 봤듯이 이제 모든 것들이 다 고갈이 되고 이제 바닥난 그런 상황이라 아주 이제 일어나기 힘든 번아웃 상태를 이제 간접적 소극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을 하고 어떤 대응 방법을 찾으셨습니까? 그리고 나한테 맞는 해결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뭐 소진이 아니라면 직접적 적극적이든 직접적 소극적이든 간접적 적극적이든 그런 방법을 통해서 그런 상황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나도 또 변화가 되어서 그런 방법들을 좀 이겨내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만드시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극복하는 이제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개인적인 방법을 지나서 이제는 조직적 대응 방안을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소진을 개인적인 성향이나 성품에 대한 스트레스라고 생각하고 부정적인 반응으로 보게 된다면 그래서 한 개인적인 수준의 대응책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스트레스나 소진은 공동체와 조직이라는 장에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조직 차원의 그 해결 방법이 실행되어야 된다고 이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조직적 대응 방안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자, 지속적인 훈련의 제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봉사자들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역량 강화 교육이 제공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지해주는 그 지지 체제 기반이 잘 마련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힘들게 목욕만 시키는 봉사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힘들게 뭐 어떤 그 뒷정리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을 이제 뭐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또 잘하는 분이 계시고 그랬을 때 그 몸이 힘들었을 때 정말 얼마나 또 그 팀원들과 그 관리자가 잘 주느냐에 따라서 이 또 그 봉사의 보람을 느끼냐, 보람을 느끼지 않느냐, 소진되느냐, 이제 그런 것을 선택할 수가 있게 될 텐데, 자, 그래서 그 강점을 살릴 수 있는, 그럼 지지 기반도 굉장히 마련이 돼야 되고, 또 그거에 따라서 역량 강화 교육도 제공이 되어서 정말 많은 교육들을 이렇게 준비를 해서 그런 교육들 속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강점을 찾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지지 기반이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포상 체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역할의 명료화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관리자와 봉사자의 지지 개발, 그 지지 체계 개발 및 의사소통의 창구의 활성화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례회의를 통한 슈퍼비전이 제시가 돼야 될 텐데, 이때 뭐 어떤 병원에서 지켜야 될 지침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환자를 만날 때 그분에게 다가가는 방법이라든지,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환자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그 다가가서 그분의 그 반응을 좀 볼 수 있는지, 이제 그런 어떤 슈퍼비전을 제시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게 해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이제 그런 그 봉사자 내에 어떤 그 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신적, 정서적 부담이 가중될 때 타임아웃을 선포를 해야 되는데, 이때 이거를 내가 정말 죄책감을 느끼고 그냥 며칠 좀 참다가 이거를 딱 그냥 나 그만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좀 당당하게 내가 아주 봉사를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 조금 더 잘하기 위한 그 쉼을 제가 지금 가져야 되겠습니다라는 그런 것들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 조성도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좀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의사소통이 활성화되는 부분인데, 그런 활성화가 잘 되었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이 잘 되는 병원은 보면 봉사자들이 오랫동안 정말 성실하게 잘 그 봉사를 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되지 않은 곳에서는 봉사자들이 좀 힘겨워서 봉사를 쉬게 되고 또 자주 이렇게 바뀌게 되는 그런 상황을 이제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그 대응 방안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뵙고 의견을 물어봐야 되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저와 가까이에 있는 이제 봉사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30명에게 이제 그 설문조사 문답지를 보내드렸더니 23명이 이제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성별로는 남자 3분, 여자가 이제 20명 이렇게. 그 다음에 봉사 기간으로는 10년 이상 하신 분이 3명, 5년 이상 하신 분이 8명, 그리고 3년 이상 하신 분이 10명이고요. 그리고 1년 이하로 하신 분이 2명이었습니다. 연령대는 70대가 3명이었고 60대가 5명, 50대가 14명, 그리고 40대가 1명이었습니다. 응답지를 제가 다 그 화면으로 준비를 했었는데, 이제 화면이 너무 많아지고 시간이 길어져서 이제 그 답의 그 퍼센테이지를 이제 그것만 이렇게 더 간단하게 올렸습니다. 호스피스 봉사를 할 때 가장 어려운 때는 언제입니까? 그랬더니 47.8%가 팀원들과 문제가 생겼을 때가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환자를 돌볼 때가 힘들다라는 분들이 이제 응답을 하신 부분도 있었는데, 뭐 39.1%가 이제 환자 돌볼 때가 힘들어요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환자를 돌볼 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힘듭니까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39.1%가 환자와 소통이 되지 않을 때가 힘들었습니다. 환자 돌볼 때 사실은 악취도 나고, 그리고 또 이제 늘어져 있기 때문에 그 힘도 많이 써야 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힘들지 않을까 했더니, 사실은 그런 것보다는 환자와 소통이 되지 않을 때 힘들었다. 이제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환자 돌봄과 팀원 간의 갈등 중에 스트레스 비중이 더 큰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60.8%가 팀원 간의 갈등으로 꼽았습니다. 자, 그러면 환자 돌봄보다 팀원 간의 갈등이 더 큰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서술식으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응답이 오기를, 환자 케어에서 오는 어려움은 팀원끼리 서로 위로하며 해소할 수 있어서 일시적으로 끝날 수 있는데, 팀원 간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봉사할 때마다 어려움이 된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뭐 보통은 이제 월요팀, 화요팀 이렇게 요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이렇게 봐야 되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관계가 좋지 않았을 때 많이 이제 어려웠다라는 응답이겠죠. 자, 팀원끼리 미워하면서 환자에게 사랑을 주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응답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자기의 방법만을 고집하며 강요하는 이제 그런 선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그런 선배들은 불쾌감을 주고, 그래서 그것들이 또 갈등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환자는 돌봄의 대상이라 다소 힘들게 해도 불편하지 않지만 팀원 간의 갈등은 마음이 불편하다. 이렇게 이제 응답을 주셨고, 팀원 간의 트러블로 인해서 봉사자 마음이 불편함이 있으면 그 마음이 환자들에게 표시될까 봐 신경이 쓰입니다. 라고 이제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호스피스 병동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환자들의 죽음을 대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때 마음을 어떻게 다스립니까? 라는 이제 질문에 34.7%가 자아성찰이라고 응답하셨습니다. 이 자아성찰에는 신앙생활도 있고 그리고 또 뭐 명상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제 그 응답을 주셨는데요. 어쨌든 이제 그거를 하나로 자아성찰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환자나 가족들로부터 상처받는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그랬더니 이것도 60.8%가 자아성찰로 대처를 합니다. 자, 이 자아성찰이 이렇게 두 곳에서 다 이제 1위로 나타난 것을 보면서 사실은 이제 자원봉사자를 교육하고 배치하는 그런 이제 관리하는 업무를 하는 저도 마음이 좀 짠한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 혼자서 개인적으로 해결하려는 이 애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짠한 마음이 생겼고, 개인적인 애씀도 물론 필요하지만 어떤 조직이나 그런 사회적으로도 그 봉사자들을 좀 지지하고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나와서 좀 더 그 환자 그 대할 때 봉사자들이 편안하게 봉사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나만의 자기 돌봄 방법이 있다면 했더니 30.4%가 여행이에요. 그래서 여행은 뭐 그렇게 팀원들하고 같이 가고 싶고 아니면 가족들 아니면 다 그냥 떠나서 나 혼자 훨훨 갔다 오고 싶다. 이렇게 이제 여행을 주로 이제 꼽았고요. 그 다음에 소진 예방을 위해 배우고 싶거나 하고 싶은 활동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39.1%가 전문적인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전문적인 공부에는 상담이나 요법 치료 등을 공부하고 싶다. 이렇게 이제 응답을 해주셨는데 이것도 역시 조금 더 그 환자들에게 아니면 가족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그 자원봉사자 안에서 조금 더 성장하고 싶은 욕구를 담은 이제 그런 공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진을 극복하고 전문 자원봉사자가 되신 한 분을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소진이 굉장히 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진을 극복하고 이제 극복하는 방법은 결국은 이제 집에 들어가서 그냥 무조건 쉬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이제 발전하기 위한 이제 공부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애도 상담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또 사전 연명 의료 요양서 상담사 공부도 하고 그래서 이제 호스피스 봉사와 함께 그 애도 상담 집단 상담을 할 때 이제 리더로서 이제 그분들을 이렇게 리드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통해서 어려움에 빠져 있는 분들을 그 슬픔 속에 빠져 있는 분들을 잘 그 도닥거려서 속히 이제 그 슬픔을 딛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사전연명 의료 요양서 상담사로서 이제 가정을 방문해서 이제 거동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제 그 의향서를 그 상담하고 작성하는 업무를 하면서 무료한 시간 그리고 그 슬픔에 빠져 있던 그런 시간들을 이제 극복을 하고 공부를 통해서 이제 어디든 일주일 일정이 빡빡하게 아주 그 짜져 있어서 사는 것 같이 의미 있게 사는 것 같이 살고 있다고 그 고백하는 그분의 모습이 굉장히 아름다웠던 이제 그런 기억이 납니다. 소지는 쉬는 것도 좋지만 조금 더 좋아지기 위한 공부를 하는 것도 아주 좋은 그 예방 방법이라는 것을 저는 이분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 그 자신을 그 진단할 수 있는 부분 하나를 소개를 할 건데요. 번아웃 증후군 자가 검진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인터넷에서 이제 그 무료로 다운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그 점수를 좀 매겨서 내가 어떤 상황이고 또 위험한 상황이 아닌지를 점검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항이 18문항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으면 1번, 그러면 2번, 보통이면 3번, 또 그렇다 그러면 4번, 매우 그렇다 그러면 5번. 그래서 이 점수를 매겨서 모든 합한 점수가 65점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번아웃 증후군으로 의심이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내가 조금 이제 그 나를 돌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한번 여러분들도 점수를 매겨봤으면 좋겠습니다. 호스피스 병동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의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간호사도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도 있고요. 그리고 환자의 가족도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영적 돌봄 제공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분들이 하나의 벽돌로 우뚝우뚝 이렇게 서 있다면 이건 호스피스가 아니라는 거죠. 이 벽돌 사이사이를 메울 수 있는 시멘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이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싹 이어지면 정말 온전한 호스피스가 되겠죠. 자, 이 이음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자랑스러운 우리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이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은 그래서 모든 그 구석구석 정말 빈 곳을 다 메우고 채우고 이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소진과 스트레스는 없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소진과 스트레스를 표현하면 뭔가 열심히 없는 사람인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조금 숨기고 그리고 그 부분을 표현하지 않는 경우들이 좀 왕왕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거는 당연한 봉사의 과정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번아웃이 되었을 때는 타임아웃을 외치고 그리고 자기 돌봄 시간을 갖는 것을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봉사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잘 해치고 다시 또 원상복귀가 되어서 현장으로 돌아오고, 그렇게 된다면 소진이 예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자랑스러운 자원봉사자들, 이 이음과 매움의 달인들을 정말 존경하고 그리고 사랑합니다. 결론입니다.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스트레스와 소진은 봉사의 과정에서 반드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스트레스는 소진으로 이어지고 그 영향은 결국 그 방치가 되었을 때는 봉사를 포기하게 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해결 방안으로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개인의 특성, 조직의 특성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개인적인 해결 방안으로는 잠시 그 멈추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지 말고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를 하는 것도 요구할 수 있어야지 되죠. 그리고 이것은 그냥 봉사를 쉬는 것이 아니라 더 오래 값지게 헌신하기 위한 잠시의 멈춤이면서 쉬는 동안 자기 돌봄을 통해 충전을 가져야 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직적인 해결 방안으로는 소진을 개인의 감정 컨트롤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대응하게 하기보다는 속해 있는 조직 차원에서 해결 방법이 논의되고 그리고 대처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활한 의사소통 체계, 그리고 팀워크 훈련, 그리고 봉사자 역량 강화 교육, 그리고 적절한 포상 체계, 이런 부분들이 잘 되어서 개인과 조직이 자원봉사자의 스트레스와 소진에 대해 함께 예방하고 그리고 대책을 마련해서 원활하게 돌아감으로 고귀한 헌신윤리를 가진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기쁜 마음으로 활기차게 활동할 수 있게 되어야 하는 환경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자원봉사자가 잘 충전해서 활기차게 힘차게 날아오르는 이 그림처럼 우리 자원봉사자들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메일로 연락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그 어려운 시간들이 재충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